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골목길에서 조용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동양인 남성들이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외국인 여성은 옷이 찢겨져 있고 넋이 나간 얼굴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쓰러져 있는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마야 파텔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야 파텔이고 여러분이 제 여행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원래 런던 출신의 프리랜서 작가이자 블로거이지만 요즘은 집보다 여행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 20여 개국을 방문하며 저는 새로운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고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삶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스트레스가 많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삶은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려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순간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탐험과 발견에 대한 행복은 여행이 힘들 때에도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번 운명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그리스 전역의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는 과제를 막 마친 상태였어요. 햇살 가득한 지중해 해변과 하얀색으로 칠해진 건축물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이제는 더욱더 새롭고 낯선 곳을 경험하고 싶었죠. 저는 중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죠. 영국인인 저에게 중국은 완전히 낯선 수세기에 걸친 역사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평생 밋밋한 테이크아웃 음식만 먹다가 진짜 중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꿈도 있었죠. 처음 중국에 간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거긴 너무 혼잡하고 오염되어 있어. 분명 사기 당할 거야. 걱정스러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중국 대신 파리로 가라고 설득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물론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중국은 저에게도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미스터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 경험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몇몇 도시에서 외국인이 표적이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읽으며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언어 장벽도 걱정스러웠죠. 저는 중국어 문구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진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떠나는 날 아침,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권, 중국어 사전, 중요한 전화번호가 노트 등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3번이나 확인했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가 멈추자 속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좌석에 앉자마자 여행 준비로 인한 피로가 저를 덮쳤죠. 비행을 하며 중국의 만리장성과 하이킹, 자금성 탐험, 병마용 관람 등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모든 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아름다움과 역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 몰랐죠. 약 11시간 후,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채 멍한 눈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곳곳에 중국어 표지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이제 드디어 시작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없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베이징 전역에 짙고 흐릿한 공기 속으로 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방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었어요. 차량은 끝없이 지나가고 있었죠. 미리 예약한 택시를 찾는 동안 거대한 고층 빌딩이 지평선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나라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혼돈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모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숙면을 취한 후 저는 중국에서의 첫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침으로 죽을 먹고 차를 마시며 베이징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기 위한 야심찬 일정을 계획했어요. 제가 밖으로 나섰을 때 도시는 이미 북적이고 시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좁은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동차는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어요.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도시의 오래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색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죠. 마침내 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푸른 사원은 주변의 콘크리트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고 노인들은 태극권을 수련하고 음악가들은 그늘진 나무 아래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복잡하게 칠해진 탑과 화려한 디테일을 감상했어요.
앉아서 몇몇 나이 든 여성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선율적인 것을 느끼며 저는 이 멈추지 않은 도시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편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고요함을 만끽한 후 노점상에서 점심으로 만두를 사서 먹었어요. 고소한 육즙이 가득한 바삭한 만두는 고향의 밍밍한 만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점심시간을 맞아 인근 오피스 블록으로 몰려드는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장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게 익숙해 보였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거나 웃는 사람은 없었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목적지는 황실의 여름 별궁이었던 이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나왔을 때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내의 북적이는 인파에 비해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제가 본 몇 명의 사람들은 멍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지하철 정류장을 잘못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인터넷도 없었어요. 모든 표지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툰 중국어로 몇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계속 걸어갔어요.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헤매다가 마침내 저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저는 이화원 관람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여행 중 길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도구 없이는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언어 장벽도 한몫했어요. 저는 유럽에서처럼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웠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다시 도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여행은 결국 회복력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만리장성의 무천이 구간을 따라 걷기 위해 저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마법 같은 경험 중 하나였어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계단을 오르자 만리장성이 지그재그로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졌어요. 수백 명의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이 벽을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하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안개가 자욱한 산의 막루가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서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저는 진정으로 역사와 연결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제가 고대 유적지에 느끼고 있는 경이로움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베이징에서 천천히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흥정을 하고 노점상에게 매운 국수 요리를 주문하며 비틀거리기도 했죠. 감각을 자극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공원이나 사원에서 조용한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제 가방에 과일 몇 개를 더 얹어주던 호텔 옆 과일 판매원처럼 친근한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유럽의 낭만적인 매력은 부족했지만 중국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먼 곳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많은 것을 만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밀리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부딪히는 것에 대한 제 반응은 짜증에서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저를 투명인간처럼 쳐다보며 사과하지 않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죠. 또한 도시의 규모가 너무 커서 어디든 이동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잡한 버스에 앉아 매연을 마시며 몇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호텔로 돌아가는 지름길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2번 생각하기도 전에 갑자기 앞쪽 쓰레기통 뒤에서 두 남자가 나타나 제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제 뒤에서도 2명의 남자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잡더니 중국어로 무언가를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 돼,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몸부림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제 지갑 끈을 낚아챘어요.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뺨에 따끔거림을 느꼈고 저는 그중 한 명이 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저를 제압하고 지갑을 찢어버렸을 때에는 이미 제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떨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뺨은 여전히 맞은 부위에서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피부를 조심스럽게 만지다 보니 관자놀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 영원히 얼어붙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큰 길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강도가 아직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누구의 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각을 빼앗긴 것이었죠.
저는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불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어요. 강도 사건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목이 메어 숨이 막혔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험을 갈망했던 만큼이나 이번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서운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는중국을 떠나야 할 때였죠. 강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계획보다 일찍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향의 안락함이 그리웠지만 런던으로 돌아가는 직항표는 제 예산에서 벗어났어요. 대신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저렴한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날 한국 서울행 항공편을 세일하고 있는 항공사를 발견했어요. 별 생각 없이 빠르게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며 한국 방문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국이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완전히 독립된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극적으로 변모한 이야기를 읽으며 흥미를 느꼈어요. 불고기 바비큐와 김치찌개 같은 음식도 사진으로 보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조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중국과 얼마나 다를지 생각하니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시야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예약하게 된 이번 여행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녁, 저는 여행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었지만 낙관적인 마음으로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중국과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폰에서는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여행객들은 반짝이는 복도를 유유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에는 곳곳에 영어 번역이 되어 있었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밤 공기가 제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경적 대신 멀리서 차들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는 무질서한 콘크리트 건물 대신 정돈된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향해 속도를 내자 안개가 자욱한 산에 둘러싸인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중국보다 덜 혼란스럽게 느껴져 답답했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늑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언덕에 자리 잡은 사찰, 맛있는 향기가 가득한 활기찬 시장, 낯선 곳을 안내해줄 친절한 사람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제 직감이 맞기를 바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베이징의 꽉 찬 버스와는 달리 서울의 지하철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시내 정거장에 내리자 넓은 인도가 있는 가로수길이 나왔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수다를 떨며 걷고 있었어요. 펑키한 패션을 한 10대들은 카페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수세기 동안 한국 왕실의 본거지였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 경내를 걷다 보니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무성한 정원 사이로 처마가 넓은 화려한 누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마당에서는 한국 고대 왕국의 호위병처럼 전통 갑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저는 제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이 발달한 대도시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뇌어야만 했습니다. 궁전을 뒤로 하고 레스토랑, 시장, 벽화가 늘어선 분위기 있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 발걸음을 멈추고 서툰 영어로 불고기를 먹어보고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릴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달콤한 양념 소고기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밥과 함께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마늘과 고기의 진한 풍미가 몇 달간의 여행 끝에 저를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장벽에도 불구하고 식당 아주머니와 저는 많은 몸짓과 웃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고향의 쾌활한 레일라 이모가 생각나게 했어요. 저는 그녀를 레일라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떠나기 전에 남은 불고기를 포장해주며 나중에 더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오랜 친구의 이별처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저에게 이곳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편안한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종묘나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창덕궁과 같은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신비로운 곡선의 옥거울과 고요한 정원은 마치 다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죠. 오후에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소박한 가게와 카페를 들르기도 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
특히 할머니들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어색해하며 많은 몸짓과 어색한 시도를 통해 소통하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혼란스러운 런던에서 온 저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지하철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승강장에서 밀어서 타는 대신 예의 바르게 줄을 섰어요. 지하철역은 최신 팝스타를 묘사한 화려한 K-팝 광고로 뒤덮여 있었죠. 장화를 신은 오리 같은 귀여운 동물 마스코트가 안전 표지판을 장식하고 있어 평범한 승차감을 뜻밖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압도적이었지만 곳곳에 영어로 되어 있는 표지판 덕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에서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되자 도시의 거리는 우뚝 솟은 건물들을 뒤덮은 네온 사인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래방에는 밤을 새우기 위해 단체로 몰려든 사람들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열린 광장에서는 젊은 힙합 댄서들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열광하는 관중들로 둘러싸인 무대에서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었죠. 베이징의 밤문화처럼 위압적이지 않았고 매력적인 활기찬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피크닉을 즐기며 저녁까지 소주를 마시는 한국인 그룹에 합류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즉흥적으로 떠난 이 여행은 당시에는 저도 몰랐던 제게 꼭 필요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임시피난처로만 생각했던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관점을 바꿔준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놀라운 첫 주를 보낸 후 저는 수도권을 벗어나 한국의 더 많은 곳을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해산물 시장을 경험하고 싶어서 저는 해안도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빠르게 달리는 KTX 열차에서 제 맞은편에는 한국인 노부부가 앉았습니다. 저는 간식을 나눠드리며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은 서툰 제 한국어에 많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런던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분들은 손주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문화 간교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부산에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해변가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오후에는 부드러운 백사장을 산책했어요.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해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한국인들을 가려주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배가 멀리 떨어진 섬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죠. 갈매기 울음소리가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의 행복한 외침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파도가 넘실 때는 바다를 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 앞에 줄을 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영화의 전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제 공예품, 지글거리는 스낵, 기발한 기념품을 파는 부스들로 넘쳐나는 옆길 위를 가로지르는 조명줄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거리 공연자들이 전통 부채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가 매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티커 상인이 손짓하는 대로 여행 수첩, 노트북, 휴대폰, 배낭에 귀여운 동물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사려는 한국인들로 가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어시장 중 하나인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치마를 한 상인들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문어 다리와 오징어 살을 능숙하게 썰고 있었어요. 젖은 바닥에 놓인 상자에서 조개, 깨, 달팽이 더미가 넘쳐났습니다. 공기는 바삭하고 짭조름하며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구운 어묵을 먹으며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을 음미했습니다. 시장에서 마른 멸치와 김을 구입한 후 해안산 비탈을 따라 조성된 예술지구인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벽돌 골목을 따라 파스텔톤의 집과 기발한 조형물, 계단에서 거리 예술을 그리는 주민들을 지나쳤습니다. 일기를 쓰며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한 카페에서 꽃 아이스티를 마셨어요. 부산의 여유로운 매력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마지막 여정을 위해 저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버스에서 내리니 한국의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00년 이상 된 목조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전통 마을. 집집마다 행운을 기원하는 부적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연꽃 연못 위에 놓인 아치형 돌다리를 여유롭게 건너고 있었죠. 내가 정말 2024년에 온 건가? 아니면 18세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건가 싶을 정도로 저를 꼬집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완전히 매혹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옥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구수한 녹차를 마시고 떡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시장에서는 자수인형, 그림이 그려진 부채, 행운의 부적 같은 장신구 쇼핑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센터에서는 서툰 분놀림에 웃으며 기초 서예와 민화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에 둘러싸여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서 저는 완전히 지친 채로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제 머릿속은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즉흥적으로 떠난 한국 여행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단순히 중국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여행이 이제는 제 세계관을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열어주고 있었어요. 또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 이 즉흥적인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았어요. 한국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제 생각을 흐리게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통해 이러한 편견에 도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익숙한 곳을 벗어나 도시에서 길을 잃고 오해를 풀고 서로 다르지만 낯선 사람들의 인간애를 보기 위해 마음을 열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희 두렵던 마음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게 했어요. 한국 문화는 몰입할수록 숨겨진 보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방문객들과 나누고 싶어 했죠. 제가 마주한 친절은 제 안에 남아있던 편견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성장이 제 글에 더 큰 공감과 영감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여행이 주는 변화의 힘을 선물했고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좋은데 한국으로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요. 여기 한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간 외국인에게 교수가 왜 한국으로 갑자기 가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한국으로 가는 건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브라질인 이사벨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건축학도 이사벨라 산토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물과 디자인에 매료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5에서 6살 때 몇 시간 동안 블록으로 작은 집을 만들곤 했다고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면서 저는 건축이 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된 지금 건축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건물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빛이 통과하는 방식이나 구조가 실내와 실외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는지 감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일본은 저와 같은 건축 애호가들에게 항상 꿈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현대와 전통을 융합하는 그들의 능력은 감탄이 나온답니다. 고요한 사원과 나란히 있는 세련된 타워, 도시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우아한 정원. 일본의 디자인은 진정으로 감각을 일깨워주죠. 저희 교수님은 4월 학기 중간 방학 동안 10일간의 몰입형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쿠마겐고의 네즈 미술관, 안도 다다오의 유명한 건물 등 경이로운 건축물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쿄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나오시마 섬 같은 곳의 평온함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건물 외에도 공방, 다도 등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장인 정신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어요. 일본의 미학 철학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렇게 큰 여행을 앞둔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4월이 되었고 저는 상파울루에서 도쿄로 가는 16시간 직항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희 그룹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모두들 설렘으로 들떠 있었죠. 저는 절친한 친구 가브리엘라 카스트로 옆 창가 좌석을 차지하여 구름을 바라보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일본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외쳤습니다. 가브리엘라와 저는 하라주쿠를 돌아다니고 시부야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스시를 먹어보겠다는 큰 계획을 이미 세웠었죠. 일생일대의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안전 설명과 비행기 준비가 끝나고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여행이 예상치 못한 우회로로 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의 첫 8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거나 영화를 보았어요. 저는 건축 잡지를 훑어보다가 가브리엘라와 도쿄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 가끔씩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새 여행의 절반 이상이 지났고 기장은 곧 타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하늘에서 일본을 처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도심 너머 멀리 웅장한 후지산이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했죠. 어쩌면 화려한 시부야 교차로의 조감도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어요. 바로 그때 기장의 날카로운 안내 방송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계적 문제로 인해 나리타 공항으로 가기 전에 예정에 없던 경유지인 한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우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했나요?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악몽이었죠. 저는 큰 소리로 신음하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좌절의 찬 중얼거림이 기내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곳에 기착할 수 있었는데 왜 꼭 한국이어야 했을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한국은 일본처럼 여행 버킷 리스트에 있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는 전혀 없었어요. 저에게 서울은 차갑고 산업적인 느낌이었고 일본은 이국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이었죠. 가브리엘라는 비행기가 인천으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사벨라, 너무 걱정하지 마. 잠깐 급하게 경유를 하러 들르는 걸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도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에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우회는 저에게 여전히 나쁜 징조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본에 대한 꿈이 잠시 좌절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 채광창과 끝없이 펼쳐진 상점들로 가득한 첨단 시설에 인천공항의 경외감이 느끼게 되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는 분명 놀라운 건축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라를 뒤쫓으며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여행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바로 그때 포르투갈어로 대화하는 저희의 모습을 우연히 엿들은 친절한 젊은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희의 상황을 알게 된 그녀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잠시 이곳에 갇혀 계시니 서울 무료 환승 투어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 문화와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는 완벽한 일본 여행에 대한 비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목적지인데 왜 서울을 둘러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브리엘라와 다른 반 친구들이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자 열린 마음을 가져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히려 이 실망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숨겨진 깊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과 의논한 끝에 저희는 친절한 공항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습한 한국 공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즉흥적인 여행이 결국 건축, 문화, 삶에 대한 제 관점을 얼마나 심오하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무료 환승 투어 제안을 수락한 후 반 친구들과 저는 인천공항 밖에 주차된 반짝이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한 유쾌한 한국인 가이드가 앞쪽 마이크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한국 문화와 건축물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공항을 벗어나자 풍경은 초현대식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주거용 건물, 네온사인 번화한 거리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길거리 포장마차와 세련된 복장으로 서두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도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이드가 한국 현대 건축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건물의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하얀 외관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설적인 건축가 자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마치 우주선이 서울 도심에 착륙한 듯 다른 세상처럼 보이게 했어요. 가브리엘라와 저는 곧바로 밖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가이드는 건축물의 배경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DDP는 2014년 서울시가 동대문 지역의 디자인, 패션, 문화 행사의 중심지로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역사적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융합한 건축물이죠. 내부로 들어가니 기하학적인 구조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에 더욱 감탄이 나왔어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하얀 미로를 걷는 것 같았고 독특한 전시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물결치는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투어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아까의 거부감은 이미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서울에는 놀라운 건축적 창의성이 숨어 있었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타자 유진 가이드가 한국 건축이나 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서울은 매우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일본의 자연미와 정서가 부족해 보인다고 솔직한 소감을 말했죠.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런 오해가 많지만 한국에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목적지는 600년 된 전통 한옥 수백 채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 고즈넉한 마당으로 이루어진 이 매력적인 동네는 현대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수공예품점과 갤러리, 아늑한 찻집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유지는 삭막한 콘크리트 타워와 달리 한옥 건축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재료와 모양을 수용한다고 설명했어요. 낮은 지반과 개방형 구조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돌 바닥은 장작을 이용해 실내를 부드럽게 데워준다고 말했죠.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서울은 차갑고 산업적이라는 고정관념은 여기까지 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곳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마당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서양식 건축 교육에만 집중했던 저희 건축 교육을 반성했어요. 이곳 동양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는 공항이었어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탁 트인 내부에 감탄하는 저희에게 유지는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공항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명소를 엿볼 수 있는 최첨단 가상현실 체험을 보여드릴게요. 한 명씩 헤드셋을 쓰고 미래지향적인 360도 VR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갑자기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날고 진해의 벚꽃 사이를 거닐고 설악산 국립공원의 웅장한 절벽을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을 생생한 디테일로 저를 옮겨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덕분에 저는 20분 동안 한국의 장엄한 자연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어요. 헤드셋을 벗은 것이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았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서울이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과 편견에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초현대적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 문화, 자연과도 깊게 맞닿아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희 불완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딘가를 빠르게 무시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직접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더 오래 머물면서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긴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매혹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뜻밖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었죠. 덕분에 저는 시야가 넓어지고 건축 지식이 풍부해진 느낌이었어요. 인천으로 돌아와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하는 순간 아까의 우울했던 기분은 감사한 만족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울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더욱더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바로 출국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다도를 체험하고 도자기나 서예와 같은 전통 공예를 배우고 북촌의 유서 깊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도 자게 될 거라고 말이죠. 기대에 부풀어 발을 동동 구르니 시차 적응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제 관점을 바꾸고 건축에 대한 열정을 키워준 이 매혹적인 나라에 저는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가브리엘라와 축하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의 마법이 저를 매료시켜 좌절감을 호기심으로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 예상치 못한 매혹적인 도시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모험이 계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문화적 세련미와 창의적인 건축물에 저희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의 하루를 기대하며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매혹적인 이 도시에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저희 일행은 호텔 로비에 다시 모여 또 한 번의 문화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옥문화센터에서 전통 다도 체험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목조 건물에 들어서자 녹차의 진한 향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선생님인 이현정 선생님은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차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국 다도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명씩 돌아가며 이현정 선생님의 부드러운 안내에 따라 수제 그릇에 말차를 준비하고 휘젓기 시작했어요. 느린 속도와 의식적인 동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차를 마시자 끊임없이 윙윙거리던 마음이 차분한 평온을 찾게 되었죠. 그 후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우미가 긴 리본으로 단단히 묶어주며 선명한 붉은색과 파란색의 한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리니 하늘하늘한 천이 제 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이명희는 오래전 귀족들은 한복에 미묘한 문양과 색을 넣어 신분과 신분을 나타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남성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 여성은 우아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모란과 나비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죠. 저는 옷 전체에 짜여진 정교한 나비 무늬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져보며 세심한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오전 내내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수백 년 전에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돌담과 연꽃 연못,
소나무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며 저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복을 반납한 후 저희는 문화원 셰프가 직접 만든 풍성한 점심 식사를 즐겼어요. 가브리엘라는 낮은 식탁에 차려진 다양한 반찬과 고기 구이, 미역국, 수많은 장아찌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현정 선생님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 눈에 띄는 한 가지 원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으로 느슨하게 해석되는 정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이 한국을 현대화했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공동체 정신과 친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한국에서 내내 경험했던 진정한 환대를 통해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서예와 도자기 같은 전통 예술을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이현정 선생님은 칠흑 같은 먹물을 묻힌 깃털 끝이 달린 붓으로 한글 한자와 사자성어를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의 서툰 솜씨의 글씨는 얼룩덜룩 엉망이 되었지만 선생님의 인내심과 지도 덕분에 집에 있는 제 방에 걸 복을 기원하는 글귀가 담긴 족자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도자기 공방에서 저희는 물레 앞에 앉아 강사가 뿌려주는 물과 함께 점토를 그릇 모양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손 아래에서 재료를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가브리엘라의 그릇은 축축한 덩어리가 되어 무너졌고 저희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최종 작품은 울퉁불퉁했지만 유약을 바르고 구운 후에도 다행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정교한 공예품에 저희는 감탄했습니다. 북촌의 구불구불한 골목길 깊숙이 자리 잡은 100년 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는 하룻밤을 묵으며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늑한 숙소에는 침대 대신 낮은 평상과 이불들이 있었고 온돌 바닥과 달빛이 들어오는 마당에는 창문이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이불 아래에서 잠을 청하며 저희는 옛 정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적 지혜를 건축 공부와 앞으로의 디자인에 접목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일행은 이 매혹적인 장소를 떠나기 싫은 마음을 삼키며 마지못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곧 일본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남은 시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문화 중심지에 있는 거대한 왕궁인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우뚝 솟은 돌문과 붉은 기둥에 누각 아래를 걷다 보니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진 경복궁의 인상적인 건축물과 평온한 분위기에 넋을 잃게 되었어요. 유진 가이드는 왕실 구역을 안내하며 옛사람들이 풍수의 원리와 자연과의 조화를 설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높은 누각에 서서 먼 산을 향해 뻗어있는 안개에 가려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궁궐과 고층 빌딩, 연불하는 스님, 웃는 아이들 등 옛 서울과 새로운 서울이 한순간에 어우지고 있었어요. 이 복잡하고 활기찬 도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곳에서 얻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죠. 어느새 작별을 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서 벌써부터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꼭 다시 오셔서 부산, 제주도 등 아름다운 우리 시골을 더 많이 보셔야 해요. 유진 가이드가 제 마음을 다독이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공항에서 가브리엘라와 함께 오랫동안 지연된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지난 이틀 동안 제 관점을 크게 바꿔놓은 모든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놀라운 환대, 매혹적인 역사, 눈을 뜨게 하는 문화적 몰입은 저를 무지에서 이해로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우연한 우회로 여행은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계획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이 저희 앞에 놓인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인다면 일어나는 마법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서울은 저를 두 팔 벌려 감싸 안았고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작은 창밖으로 저 멀리 한국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우회 여행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 지혜, 통찰력이라는 선물의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과의 평생 인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브리엘라는 만감이 교차하는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어요.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았겠지만 곧 다시 방문하러 함께 오자. 한국은 진짜 마법 같은 경험 같지 않았어? 저는 지난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브리엘라와 저는 지금까지의 여행 사진을 검토하고 공유하기 위해 무거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풍경, 웅장한 사찰,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이 담긴 수많은 사진을 훑어보면서 저는 다시금 마법 같은 순간에 빠져들게 되었죠. 한복을 입은 이현정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집에 돌아가면 꼭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져.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유진 가이드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우스꽝스러운 셀카를 보며 웃기도 했어요. 사진을 통해 저희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의 일부라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새 기장은 저희가 도쿄로 하강할 것을 알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 타워와 같은 익숙한 랜드마크가 곳곳에 자리한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니 며칠 전 처음 보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짜릿했지만 이제는 건축적 상상력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죠. 그 후 열흘 동안 도쿄와 그 너머를 탐험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대했던 아름다움, 역사, 디자인 디테일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평화로운 신사부터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일본의 모습은 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순간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이현정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옛지혜, 포장마차의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 등 뜻밖의 이틀간의 추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제 영혼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이 한국에 끌렸어요. 마지막 날 가브리엘라와 저는 일본 전역에서 촬영한 600여 장의 사진과 몇 시간 분량의 비디오 영상을 다시 살펴봤어요. 여행 내내 한국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라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사벨라, 우리가 우회해서 찍은 이 모든 콘텐츠로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해보자. 단편 영화나 사진첩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브라질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제안에 저는 즉시 흥분했어요. 네, 저는 이 경험을 간직하고 그 교훈을 창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브라질에 돌아온 후 1년 동안 저는 일탈이 필요할 때마다 사진, 글, 추억을 통해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맛과 색, 소리와 지혜는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죠. 도쿄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여행 후의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남겨진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익숙한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떠남은 새로운 귀환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서울에겐 작별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이었죠. 예상치 못한 이 여행은 문화, 사람, 건축, 삶에 대한 제 관점을 형성한 중요한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희가 받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서울의 마법은 제 영혼을 일깨워 주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